그러면 시간이 돼서 또 바로 두 번째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물리, 네, 네, 그럼 죄송한데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풀어야 되죠. 네, 네, 플라티넘 나쁜 거 45분에 시작하는 거죠? 네, 네, 5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근데 우리 30분 할때 지금 근데
그럼 시간이 돼서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의 김은종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이번에 신임 새로 임명된 김은종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원생하고 포닥 기간을 걸쳐서 수행했던 연구인 초전도 회로에서 초전도 소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장거리 연결성을 구현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박경덕 교수님께서 이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어떻게 잘 활용할까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만들까,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까 항상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네, 아주 재미있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양자 정보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도 하죠.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보통 요약을 하는데, 첫 번째로 다양한 물리계를 바탕으로 한 양자 하드웨어 플랫폼이 오늘날 등장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퀀텀 파티클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원자, 이온 혹은 광자를 기반한 시스템들도 있고요. 우리가 인공적으로 엔지니어한 이 초전도 큐빅 그리고 양자점 그리고 고체 기반 시스템들이 다수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양자 컴퓨터를 향한 일종의 경주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직 이 경주의 승자가 누군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점이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오늘날은 또 양자 산업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복잡하고 큰 노력이 들어가는 이 양자 컴퓨터라는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산업계의 거대 자본과 인력이 투입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IT 대기업들인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 스타트업 회사들의 활약도 아주 주목할 만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은 양자 이득의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비록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에 비해서 비약적인 성능을 나타내는 어떤 예시들을 처음으로 구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좋죠. 근데 이 양자 정보과학에서 우리가 아직 남은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리스크 시대에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리스크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큐빅 숫자를 빠르게 늘려 나가서 드디어 이 양자 컴퓨터를 고전적으로 모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좋지 않냐? 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현하는 양자계는 불완전하고 항상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양자 정보는 손실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노이지한 퀀텀 디바이스가 있어서 우리가 이 숫자 스케일링을 잘 활용할 수 없는 이런 시대를 Near Intermediate Scale Quantum Error라고 하죠. Noisy Intermediate Scale Quantum Error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디코헤런스가 있으면 이제 양자 컴퓨터 더 이상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예전부터 물리학자들은 양자 컴퓨터의 초기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양자 오류 보정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 양자 정보를 예를 들면 여러 개의 큐비트에 인코딩을 함으로써 양자 얽힘을 활용을 하면 양자 중첩을 파괴하지 이 양자 정보, 논리 정보에 해당하는 양자 중첩을 파괴하지 않고 우리가 메저먼트 특정 이 파울리들의 메저먼트를 통해서 어떤 로컬 에러가 일어났는지 디텍트를 하고 그걸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들은 현실에서는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구현하는 이 현대 물리계들은 굉장히
에러 레이트가 높기 때문에 이런 에러 커렉션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조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하는 현존하는 양자 프로세서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coherence time 그리고 제어도 그리고 연결성과 같은 양자 하드웨어 모든 디테일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점에서 제가 특히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양자 하드웨어를 설계할 때 제어에 있어서 퀀티티와 퀄리티의 모든 장점을 갖는 이런 하드웨어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장성이 있고 또 높은 제어도를 갖는 이 양자 하드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물리 현상을 탐구하고 또 새로운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인트로 뒤에 오늘 발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조금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제가 사용하는 양자 플랫폼인 초전도 양자 회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특히 우리 시스템이 갖는 여러 가지 능력들과 앞으로 우리 시스템이 갖는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제 연구 방향과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제가 수행했던 연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어떻게 초전도 디바이스에서 이 장거리 연결성을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히 마이크로파 영역대 광자에 의해서 매개된 인터랙션을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최근에 구현한 이 양자 시뮬레이터에서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연구 방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초전도 양자 회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국내에 아직 초전도 커뮤니티가 작아서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기 회로를 만들 때 얘네들이 양자역학적으로 작동할까? 제가 항상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아니면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운 전기 회로 소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터, 캐파시터 그리고 이렇게 레지스터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저항이라는 애는 에너지를 열의 형태로 방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양자역학의 그냥 닫힌 계에서 양자역학의 아주 중요한 가정인 이 에너지 보전 법칙을 위배하게 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저항이 일단 0인 전기 회로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추가적으로 이 저항이 0인 전기 회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묻는다면 저항이 0인 물질은 당연히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방안일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이 초전도 회로가 초전도 하기에 충분한 템퍼처인 이 크리티컬 템퍼처보다 밑에 있는 걸로 충분하지는 않고요. 사실 우리가 회로가 작동하는 주파수 영역대가 있잖아요. 그게 나타내는 에너지 스케일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 있어야 thermal fluctuation에 의해서 제한이 되지 않는 우리가 초전도 양자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조건은 현대 이 실험 셋업에서 굉장히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석식 냉동기라 불리는 셋업에 우리가 샘플을 10mK 정도 되는 템퍼처에 마운트를 하면 이 마이크로파 영역대에서 이런 조건들이 아주 쉽게 만족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초전도 회로가 어떻게 양자역학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L과 C만 남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L과 C가 있으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전기 회로는 LC 레소네이터입니다. 그래서 LC 레소네이터의 양자역학적인 기술은 하모닉 오실레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nfinite number of energy state를 갖는 이런 하모닉 포텐셜로 기술을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먼 개의 레벨을 가지니까 이런 것들을 리소스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양자계를 만들어도 결국에 고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모닉 오실레이터만 만들어 갖고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얘를 1스테이트로 옮기고 싶다 할 때 클래시컬 드라이브를 걸어주게 되겠죠. 근데 이 에너지 스플리팅이 결국에 굉장히 아이덴티컬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디비주얼 레벨을 어드레스 해주는 개별적으로 이런 레벨을 제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고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큐빗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일종의 non-linear한 엘리멘트를 회로에 넣어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전도 큐빗을 보통 만드는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모닉 포텐셜에서 벗어난 엔하모닉 포텐셜을 만들고 이때 이 밑에 두 개 있는 레벨을 우리가 양자 비트를 디파인 하기 위한 이 매니폴드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non-linear한 엘리멘트를 초전도 회로에 넣어줄 수가 있느냐? 근데 또 여기에는 아주 신기한 게 초전도 회로에는 조셉슨 정션이라는 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셉슨 접합이라는 거는 이 초전도 일렉트로드 사이에 이 저변체로 된 막을 이렇게 씌워주는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쿠퍼 페어 초전도체의 캐리어인 쿠퍼 페어는 바로 이렇게 플로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터널링을 해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구현하는 이런 조셉슨 접합 소자들은 인트린식한 레지스턴스가 없을 뿐만 아니라 non-linear하기 때문에 이 초전도 큐빗을 구현하는데 아주 이상적인 회로 소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이 초전도 큐빗의 타입이 트랜스먼 큐빗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구현되냐면 보통 이렇게 LC 레저네이터가 있을 때 이 인덕터를 이 조셉슨 정션으로 대체한 형태를 띠고 있는 아주 간단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전도 큐빗이 초전도 회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얘네들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전기 회로 다이어그램만 있으면 얘네들을 이 평면에 2차원 평면에 리소그래피컬하게 패터닝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연한 초전도 회로의 디자인을 갖습니다. 그리고 초전도 회로의 가장 큰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서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개별 제어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만든 이런 큐빗들에 각각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와이어링을 넣어줌을 통해서 각각의 큐빗을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개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시로 여기서는 이 Z 컨트롤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 라인에 이렇게 커런트를 넣어주면 이 플럭스가 발생이 돼서 이 스퀴드 루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큐빗의 전위 주파수를 이렇게 머듈레이트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은 또 다이내미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펄스를 이렇게 쏴준다면 일종의 Z-타입 게이트를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또 다른 많이 쓰는 컨트롤 방법이 XY 컨트롤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채널을 큐빗에 캐패시티브하게 커플을 시켜주면 이 채널에다가 우리가 마이크로파 펄스를 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라비 어실레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XY 타입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초전도 큐빗을 이제 제어할 수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엘리멘트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큐빗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잘 이스태블리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이 외부에서 액세스가 가능한 이 레저네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레저네이터를 초전도 큐빗과 커플시키면 이 레저네이터의 프리퀀시가 큐빗의 스테이트에 디펜던트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0에 있으면 어떤 프리퀀시에 있고 1 스테이트에 있으면 다른 프리퀀시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without resonator라는 애를 우리가 마이크로파 펄스로
이렇게 interrogate를 하면 나오는 이런 시그널을 디텍트해서 큐빗이 어떤 스테이트에 있었는지 이렇게 discriminate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퀀텀 non demolition이라서 측정하고 나서 바로 다시 큐빗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structive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Q&D readout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많이 사용한 최근 들어서는 이 일렉트로닉 하드웨어들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피드백 오퍼레이션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측정 후 피드 포워드 오퍼레이션이라는 아주 고급 기술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사실 힘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임프루브먼트가 많이 있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실험에서 거의 맨날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 액티브 리셋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실험 끝나고 우리가 큐빗들의 상태를 다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리셋을 시켜주고 싶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실험 끝나고 큐빗들 상태를 다 측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의 결과에 따라서 익사이드 스테이트에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파이퍼스를 쏴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놓고 아닌 애들은 그냥 똑같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놔두는 겁니다. 펄스를 안 쏴주고. 네, 그래서 이런 컨디셔널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리셋을 해주면 또 실험의 레페티션 레이트를 아주 빠르게 올릴 수가 있는데 거의 막 10회 5승, 1초에 10회 5승번 정도 실험할 수 있는 아주 높은 레페티션 레이트를 가졌습니다. 데이터의 퀄리티들이 좋은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그리고 방금은 그래서 싱글 큐빗 측면에서의 제어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여러 개의 큐빗들을 연결시키고 걔네들의 여러 투 큐빗 게이트, 멀티 큐빗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잘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투 큐빗 게이트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초전도 큐빗이 있을 때 얘들을 그냥 가까이 놓으면 서로 캐패시티브한 커플링이 생겨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로 인터랙션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일종의 버스 레소네이터라고 불리는 또 다른 레소네이터를 통해서 큐빗과 큐빗을 연결하는 그런 방법도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아주 강한 이 스핀 플립플롭 인터랙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투 큐빗 게이트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초전도 이 큐빗 시스템은 기존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랑 굉장히 호환성이 높다고 해서 스케일러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도 우리 커뮤니티도 아주 도전 과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여진 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측정한 큐빗의 T1 타임입니다. 최고로 높은 T1 타임을 이렇게 플롯한 건데 얼핏 보면 이 시절까지는 이제 어느 소위 무어의 법칙과 같은 것을 따르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커뮤니티에서 컨센서스는 우리가 T1, T2 타임을 일반적으로 1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멀티 큐빗 시스템에서는 잘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조금 힘든 것 같다. 아주 힘든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이 필요한데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디코헤런스가 아주 크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그래서 디코헤런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아까 제가 제시를 했죠. 그래서 양자 오류 보정을 하려는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그 모든 커뮤니티에서 양자 오류 보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Surface Code라는 양자 오류 보정 코드입니다. 그래서 큐빗들이 이 2차원의 그리드 형태로 이렇게 놓여져 있고 nearest neighbor의 연결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좀 리얼리스틱한 피지컬 에러 레이트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게이트당 0.1%의 에러가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논리 에러율을 10의 마이너스 12승 레벨로 이렇게 제한을 해준다 하면 이 디스턴스가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한 개의 로지컬 큐빗을 오류 보정된 로지컬 큐빗 만들기 위해서
한 개가 넘는 물리 큐빗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오버헤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양자 오류 보정을 위해서 어떤 테크니컬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스킴이 있지 않을까 한번 항상 고민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양자 오류 보정 당장 못한다 받으면 얘들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노이지한 퀀텀 디바이스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네,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있죠.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디스크 시대의 양자 하드웨어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코헤런스 타임에 빠르게 인탱글먼트가 빌드업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얘네들이 유연하면서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디스크 퀀텀 디바이스 측면에서도 새로운 디렉션을 찾아 나가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롱레인지 커넥티비티라는 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현대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이 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점에서 이 롱레인지 커넥티비티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느냐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간단한 거는 대부분의 이런 양자 알고리즘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non-local한 큐빅 페어의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nearest neighbor connectivity만 있다면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게이트를 이 physical level로 컴파일하는 그런 오버헤드가 훨씬 엄청 많을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이 롱레인지 커넥티비티는 아주 유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이 양자 오류 보정 코드의 관점에서도 이 양자 오류 보정 코드의 중요한 매트릭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조금 최근에 들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이런 매트릭들이 양자 코드가 얼마나 큰 오버헤드를 필요로 하는가는 이 코드가 얼마나 로컬한 이 커넥티비티의 로컬리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면 새로운 양자 오류 보정 코드 훨씬 더 이 테크니컬 오버헤드가 적은 코드를 구현을 해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향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방향으로는 우리가 이 다체 물리 연구에서도 이 롱레인지 커넥티비티는 굉장히 흥미로운 방향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커넥티비티의 레인지를 조절해서 다양한 이 물리 영역들을 탐구하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 다양한 이 양자 프로세서들에서는 이 커플링의 근원이 결국에 굉장히 로컬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기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 nearest neighbor connectivity만 갖는 시스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스킴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초전도 시스템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세미나의 다음 파트인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초전도 양자 회로에서 가장 내추럴하게 이 장거리 연결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하면은 굉장히 넌로컬한 자유도를 갖는 어떤 엘레멘트를 이용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마이크로파 형태의 광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자에 의해서 매개된 롱레인지 커넥티비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캐비티 QED라는 방향인데 우리가 여러 개의 큐빗을 공통의 캐비티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픽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아주 흥미롭게도 이 모든 큐빗들 사이에 이런 플립플롭 인터랙션을 구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소위 어투어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가장 아주 강한 형태의 연결성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프린시플을 사용한
꽤 큰 양자계도 구현이 되었습니다. 크다 하면 몇백 개는 아니지만 사실 한 20개 정도 큐비트를 같은 캐비티에 커플한 이런 실험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원자계고 이거는 초전도 큐비트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스킴이 확장성이 있는 건가에서는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캐비티 QED 시스템을 만약에 우리가 확장을 한다 하면 두 가지 방향을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더 많은 큐빗을 수용하기 위해서 캐비티의 크기를 늘리는 방향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방향은 그러지 말고 캐비티 볼륨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더 많은 큐빗들을 이렇게 꾸겨 넣는 방향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얘네들을 잘 섞어서 하는 방향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각각의 방향들의 이 가진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캐비티 사이즈를 늘리게 된다면 캐비티가 구현하는 이 모드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캐비티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면 이 캐비티가 구현하는 모드들 간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결국에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던 싱글 모드 픽처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덴시티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큐빗들 간의 near field 커플링이 우리가 desire 했던 이 캐비티 미디 커플링을 압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게 사실 이 실험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컨트롤러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어디서 나오냐면 캐비티라는 게 이 파이나이트한 사이즈를 가지는 오브젝트로 그래프에 만약에 나타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선이 아니라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확장성이 있는 포톤 미디 인터랙션을 구현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애초에 인트린시컬하게 스케일러블한 광자 버스를 구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온 스킴이 이 웨이브가이드 QED라는 것인데요. 이 웨이브가이드라는 것은 캐비티랑 다르게 아주 넓은 주파수 영역대에 연속적인 이 density of state를 갖는 이런 스펙트럼으로 묘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의 큐비트를 같은 웨이브가이드에 커플 시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브가이드라는 애가 애초에 계속 늘려도 스펙트럼이 변하지 않는 그런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애들은 멀리 떨어진 양자계를 연결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를 이용해서 인터랙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자세히 설명은 오늘 못 드리겠지만 이런 프로세스들이 결국에는 매그니튜드가 큐빅 간의 거리에 대해서 디크리스 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인피니트 레인지 커넥티비티를 구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생각을 해보면 이 웨이브가이드라는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density of state가 이렇게 되어 있는 높은 큐빅 트랜지션 프리퀀시 주변에 density of state가 높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인터랙션을 미디에이트 할 수 있는 일종의 매개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얘는 큐빗의 양자 정보를 빨아들일 수 있는 일종의 디코헤런스를 유도하는 그런 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디시페이션에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파인 튠된 전략들이 필요한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이건 제가 이랬던 거고요. 소위 decoherence free subspace라고 해서 특정 이렇게 우리가 큐비트들이 웨이브가이드를 따라서 어레이가 놓여 있는 경우에는 특정 큐빗들의 entangled state들은 이 웨이브가이드로 디케이하는 것으로부터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long-lived state를 구현이 가능한데 그런 애들을 양자 정보 처리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스킨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좀 더 최근에 나온 건데 우리가 큐빗이 어, 큐빗을 잘 엔지니어해서 얘가 웨이브가이드의 한 포인트에만 결합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포인트에 커플이 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쪽 채널에서 디케이하는 프로세스랑 다른 채널에서 디케이하는 프로세스가 서로 상세 간섭을 일으켜서 디케이로부터 프로텍티드 되는 그런 것들이 구현이 가능한데 어쨌거나 이런 것들 모두 굉장히 제어 프로토콜을 어렵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게 큐빅 자체를 디케이로부터 프로텍트 하면서 롱레인지 커넥티비티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영역은 우리가 이 큐빗을 이 포토닉 스트럭처에 커플을 시키는데 얘네들이 밴드갭을 갖는 일종의 우리가 엔지니어 가능한 밴드갭을 갖는 그런 스트럭처에 큐빗을 결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큐빗을 이런 스트럭처에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스트럭처들은 보통 예를 들면 이 물질의 불전류를 이 피리어딕하게 머듈레이트 시키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포토닉 크리스털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큐빗을 이런 스트럭처에 커플시키고 얘네의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밴드갭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큐빗-like 엑스테이션은 결국에 큐빗 자체로만 존재하지는 않고요. 그게 이 밴드 스트럭처랑 하이브리다이즈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로컬라이즈된 일종의 큐빗과 포톤이 이렇게 바운드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큐빗 자체는 사실 점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크기가 없는 오브젝트인데 이렇게 포토닉 밴드랑 커플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종의 크기를 갖는 큐빗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큐빗 포톤 다운 스테이트라는 애들은 이 밴드갭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레디에이션으로부터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토닉한 어느 테일이 있기 때문에 이 큐빅 포톤 다운 스테이트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큐빅 간의 결합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매니바디 퀀텀 시뮬레이터를 만들겠다 하는 프로포저들이 이어져 왔고요. 저희 최근 연구는 그거를 마이크로파 영역대에서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인그리디언트가 결국에 포토닉 밴드 스트럭처를 만드는 일인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굴절류를 피리어딕하게 머듈레이트하는 포토닉 크리스털의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이 디스퍼전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브랙 리플렉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요구하는 조건은 이 레티스 컨스턴트가 대략 파장 정도의 스케일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 영역대에서는 이 프린스턴 그룹이 이쪽 방향을 꽤 일찍 선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냐면 칩 위에 이 트랜스미션 라인을 피리어딕하게 이 임피던스를 머듈레이트 하면서 이런 스트럭처의 마이크로웨이브 애널로그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빗과 연결을 해서 이런 피처들을 본 연구가 있고 큐빗 간의 인터랙션을 구현한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브랙 리플렉션 컨디션을 만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요구하는 조건이 뭐냐면 이 lattice constant가 람다 정도 돼야 되는데 마이크로파 영역대에서는 람다가 거의 센티미터거든요. 굉장히 큰 스케일을 갖죠. 그리고 이게 거의 디바이스의 크기만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칩 위에 너무 많은 풋프린트 영역을 차지하게 돼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개의 큐빗들 놓기도 일단 조금 힘들 뿐만 더러 추가적으로 이 큐빗을 컨트롤하기 위한 와이어링을 넣는 것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유닛셀을 많이 넣지도 못하겠죠. 일단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이 메타 물질이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characteristic impedance를 modulate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유닛셀 자체를 resonant한 엘리멘트를 사용해서 만들면 이 밴드갭에 해당하는 이 dispersion에 해당하는 frequency는 결국에는 이 resonant 유닛셀 자체에서 결정이 되지 이 lattice constant에서 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는 좀 다양한 이 메타 물질 기반 양자 시뮬레이터 혹은 양자계들을 구현하는 연구를 해왔는데요. 조금 저희가 구현한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을 드리자면 굉장히 컴팩트한 람다보다 한 100배 정도 작은 lattice constant를 구현했고 그리고 한 쿼리 팩터가 10의 5승 정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아주 많은 숫자의 큐빗을 쉽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큰 스케일의 양자 시뮬레이터를 구현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보여진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양자 시뮬레이터입니다. 네, 예쁘죠? 네, 제가 그래서 조금 이 디바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디바이스 가운데에 10개의 큐빗이 결합이 되어 있는 양자 시뮬레이터고요. 우리가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애들이 큐빗이고 이 분홍색과 이 남색으로 표시된 애들이 이 각각의 큐빗을 제어하기 위한 XY 컨트롤 라인과 Z 컨트롤 라인이고요. 그리고 readout 큐빗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readout 엘리멘트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이 파란색은 메타머티리얼을 구현하는 유닛셀에 해당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레소네이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모델할 수 있냐 간단히 요약만 드리면 이 포토닉 밴드 메타머티리얼은 이 타이트 바인딩 캐비티 어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디스퍼션 구현한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보면 이런 형태를 봤는데 그래서 두 개의 밴드갭이 형성이 됩니다. lower band gap 그리고 upper band gap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cavity array 시스템의 큐빗을 각 유닛셀에 큐빗을 커플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얘네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큐비트들이 이 밴드갭 안에 전위 주파수가 이 파킹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큐빗 간의 커플링의 스트렝스가 큐빗의 거리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형태를 띠는 것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큐비트들이 upper band 갭의 transition frequency가 있는 경우는 이 커플링의 사인이 항상 양수고요.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lower band 갭에 있으면 이렇게 exponential하게 magnitude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커플링의 사인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요약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렇게 구현한 시스템이 있을 때 각각의 큐빗 포톤 바운스 스테이트들을 마이크로파 포톤이 occupy 할 사이트라고 우리가 아이덴티파이를 시켜준다면 얘들은 결국에 보스 허버드 모델로 기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가능한데 일반적인 보스 허버드 모델하고는 다르고요. 이렇게 JIJ라고 불리는 이 허핑 이 프로세스가 nearest neighbor뿐만 아니라 long range 텀까지 이 long range 프로세스까지 허핑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보스 허버드 모델이고 네, 두 가지 프로세스의 설명을 드리자면 이 on-site interaction과 이 long range 허핑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long range 허핑이 어떤 many body dynamics의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기본적인 캐릭터라이제이션인데 만약에 우리가 두 개 큐빗을 각각 개별 제어해서 백큐럼 라비 어슬레이션을 일으키면 그런 어슬레이션 패턴을 통해서 이 허핑 파라미터의 크기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한 게 이 데이터 셋이고요. 이게 lower band gap, 이게 upper band gap에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이 nearest neighbor에 해당하는 데이터 셋. 그리고
이 맨 밑에 있는 이 노란색 커브가 이 가장 우리 디바이스에서 먼 디스턴스인 distance of 9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interaction frequency에 대해서 이게 플롯된 건데 굉장히 hopping strength가 튜너블한 범위가 넓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추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각각의 라인 컷을 예를 들면 큐빅 간의 거리에 대해서 플롯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이 익스포넨셜한 커브에 아주 잘 피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이런 익스포넨셜 디케이에 해당하는 이 커플링 스트렝스를 갖는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핑 레인지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코멘트 드리고 싶은 거는 큐빗의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여기가 밴드 이게 패스 밴드가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이게 밴드 해주고 그래서 큐빗의 트랜지션 프리퀀시가 밴드가 깊숙이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포톤과 하이브리다이즈를 덜 하기 때문에 더 로컬라이즈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큐빗 포톤 바운드 스테이트들은 쇼트 레인지 커넥티비티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얘네들이 좀 더 밴드 에지에 가깝게 파킹이 되어 있는 경우는 롱레인지 커넥티비티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재밌는 것만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해밀토니안의 허핑 파라미터를 측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완벽하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실험적으로 측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사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허핑 파라미터의 이 부호도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 인포메이션은 2큐빗 익스페리먼트로는 2큐빗 익스페리먼트로는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자면 어퍼 밴드 갭에서는 이 사인이 유니폼하게 포지티브하고 로어 밴드 갭에서는 이 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얘네들은 싱글 큐빗 혹은 2큐빗 실험으로는 이렇게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아주 인트레스팅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이내믹스를 매니바디 다이내믹스를 생각을 했을 때 사실 프러스트레이션이 일어나는 다이내믹스거든요. 이 레이트들이 이렇게 반대 부호를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가 일으키는 다체 변화와 얘가 일으키는 다체 변화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다체 변화를 이용해서 역으로 해밀토니안 실험적으로 구현된 해밀토니안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매니바디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해밀토니안 파라미터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건데요. 가장 쉬운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idelity-라는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실험적으로 구현된 해밀토니안을 역으로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many-body fidelity라는 거는 실험적으로 구현된 이 density operator와 우리가 initial state를 알고 있으니까 얘들이 이 parameterized된 추측된 해밀토니안을 통해서 이 time evolution을 한 결과 이 final state의 overlap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면 예를 들면 이 해밀토니안의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조절을 해가지고 이 fidelity-를 maximize 하도록 이 optimization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F라는 fidelity는 이 퀀텀 스테이트 토모그래피를 통해서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실험적으로 굉장히 expensive한 측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MIT에 있는 최순원 교수님 팀이랑 협업을 했는데요. 이 many-body fidelity의 에스티메이터를 좀 하시죠. 5분 나왔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더 주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many-body fidelity 에스티메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 many body evolution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many body evolution을 하고 나서 각 실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험 결과는 각각의 비스트링을 측정할 확률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것들이 실험적인 value와 이론적인 value가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비교하는 매트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글에서 퀀텀 스프레미시 클레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플러스 엔트로피 벤치마크랑 굉장히 유사점이 많은데, 간단히 설명드리는 거는 이 매트릭이 좀 더 잘 맞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우리가 각각의 큐빗을 어떤 특정 비스트링에 해당하는 스테이트에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로컬 펄스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모든 큐빗들의 전위 주파수를 이렇게 매칭을 다이내믹하게 시켜주고, 그걸 상태를 시간 타워만큼 유지한 다음에 그 매니바디 에볼루션이 끝나고 나서 큐빗의 상태들을 측정을 해주는데, 그 결과를 반복을 해주면 결국에 각각의 비스트링을 측정할 이 확률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론상에서는 이런 우리가 해밀토니안 모델을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파라미터라이즈 해서 이런 누메리컬 해밀토니안 타임 에볼루션을 해줬을 때 나오는 이 theoretical 비스트링 probability랑 얘네들을 비교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스트링 probability는 일종의 레이저의 스페클 패턴과 굉장히 유사점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결국에 랜덤한 이 산란 이벤트들의 이 간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 비스트링 probability라는 것은 우리가 해밀토니안이 sufficiently chaotic하다면 다체 변화를 통해서 다체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랜덤네스가 쌓이는 그런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스페클 패턴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퀀텀 애널로그죠. 그러니까 레이저 스페클 패턴에.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레이저 스페클 패턴이 그것을 일으키는 랜덤 이벤트들의 아주 강하게 디펜던트 한 것처럼, 이 비스트링 프로바빌리티도 이 다이내믹스를 유도한 케이오틱 해밀토니안의 디테일에 굉장히 strongly 디펜던트하고, 따라서 파라미터가 조금 바뀌면 이 비스트링 프로바빌리티도 아주 확 바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점에서 얘네들이 일종의 지문과 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지문들이 얼마나 잘 매칭을 하냐가 이 FD 포뮬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2큐빗 익스페리먼트에서 hopping의 strength를 결정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걔네들이 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런 경우를 가정했을 때 이 FD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구하면 이런 오렌지 커브가 나오고, 또 얘네들 반대로 얘네들이 사인이 uniformly positive 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green curve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인이 alternating 한다고, 여기가 사인이 alternating 한다고 기대가 되는 지점인데, 이 경우 오렌지 커브가 더 높은 피델리티를 가졌으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일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파라미터를 이용하면 FD가 디케이하는 이 커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높게 나오죠.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옵티마이제이션의 결과도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alternating 한 사인을 가지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은 인디펜던트한 2큐빗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이 hopping strength와 optimized된 파라미터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잘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FD라는 밸류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FD라는 밸류가 를 이용한 이 해밀토니안을 러닝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이펙티브한, 파라미터 센시티비티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해밀토니안을 러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조금 어떤 다체 변화를 공부를 했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거는 시간상 스킵하도록 하겠고, 네, 초전도 양자 회로가 갖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다채 물리 공부를 하고 싶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드웨어 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엔지니어링을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롱레인지 퀀텀 버스에 이 조절 가능한 커플링을 넣음으로써 인해서 롱레인지 하이 피델리티 롱레인지 게이트변이 가능할 텐데 이것들이 어떻게 양자 컴퓨터에 이용이 가능한 할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저는 조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랜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질의응답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그 온라인에 계신 분들께서는 그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장에 계신 분들 먼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지금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했을 때는 커플링 스트렝스가 DK라니까 원래 생각했던 이제 웨이브가이드 같이 롱레인지 디텍션 하는 거에는 좀 네, 그렇죠. 아는 게 되는 거. 네. 그 대신 미니바이스 하는데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레인지 인터랙션으로 바뀌면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미들 그라운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수십 개 정도까지는 네. 지금 9개까지는 그래도 롱레인지로 인터랙션이 가능한. 네,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코멘트가 뭐냐면 그 레인지를 결국에는 이 밴드 엣지로부터의 디튜닝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theoretical하게는 이 싱귤러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게 거의 인피니트까지 간다 하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파킹해서 실험하는 건 조금 테크니컬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네, 조금 파이나이트 레인지밖에 구현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해당되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아까 센티미터 스케일의 길이를 확 줄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DK, DK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DK 한다고. 네. 그 워킹 메커니즘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네, 김재환입니다. 이펙티브 랭스 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포토닉 크리스탈과 메타마테리얼의 비교를 생각을 하면 그 두 OECD 개가 때문에 그 디스퍼전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을 것 저기 같습니다. 해야 되는 거 맞죠? 포토닉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이걸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브렉 리플렉션인데 결국에 레티스 컨스턴트가 거의 OECD 람다 정도의 스케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를 생각을 해보면 이 레티스 컨스턴트가 그러니까 레티스 컨스턴트 그 유닛 셀이라고 하죠. 유닛 셀 자체가 이 레조넌스를 갖는 엘리멘트로 만들면 그런 컨디션에서 제약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OECD에서 왔던 건데요, 그게. 그 메타버스를 하는 이- 경우에 예, 예. 예, 제가 아까 이메일 우명순 서기관하고 우명순 서기관 CC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잠깐만요. 네. 그 이메일 주소가 rainsnow78 맞으시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 텔아비브에서 그것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양자 정보 그것은 기술 결국에 관련한 그 모임이 이런 있는데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밴드에 가까워지면 이 큐빅 포톤 바운드 스테이트를 이루는 이 포토닉 엔벨롭이 길어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구현한 시스템이 파이나이트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결국에 익스터널한 웨이브가이드랑 디렉트리 커플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디코헤런스 레이트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구현한 것과 같이 이 메타마테리얼을 굉장히 크게 만들고 그 안에 조그만 파트를 큐빅 시뮬레이터로 만들어 주면 조금 그 정도는 미리게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큐빅 포톤 바운드 스테이트라는 것들이 이미 포톤이 들어가 있는 엑시테이션인데 그 트랜지션이 밴드 갭 안에 있기 때문에 프로텍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밴드에서 멀어질 때는 프로텍션이 잘 되는데 상대적으로. 네, 밴드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밴드에 가까워지면 당연히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큐빗 개 사이즈에 비해서 이 메타머티리얼의 사이즈를 굉장히 많이 늘리면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민 교수님 거기 그 온라인 됩니까? 굉장히 좀 질문하기가 마이크 네, 전화를 받으시는. 네. 김정희 돌아오기 전까지 이거 이제 롱텀 버전이 아까 그때 이제 퓨처 디렉션에 보여주긴 하셨는데 결국은 뭐 맞는 칩간의 연결성 있잖아요. 칩 안에서의 연결성, 웨이브가이드나 연결성.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서 이제 넣을 수 있는 큐빅 수가 한정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연결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뭐 딜스위치 안에 넣을 수 있는 큐빅 수도 한계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파워 디스페이션이나 이런 네, 것들. 그렇습니다. 옆에 딜스위치랑 연결을 해야 돼요. 네, 이런 이제 확장성에서의 그 이런 생각들 아까 이런 잠시 스킴에서의 코멘트랑은 조금 보겠습니다. 네, 그건 결국에 칩 투 칩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방향이 있을 텐데 그거랑 정확히 이 스킴이 호환성이 있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스kim 아니더라도 네, 아까 생각하신 방향이 이렇게 네. 그거는 꼭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2D 스트럭처를 지금은 1D만 했는데 이 2D 스트럭처를 2D 밴드갭 스트럭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애들과 큐빅 칩을 또 커플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 거고요. 이거는 그럴 수 있는 테크놀로지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설명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김대환 교수님께서 질문한 거 질문이 있으면 그냥 마이크 마이크를 제가 키면 되려나요? 제가 그냥 원장 교수님 김대환 교수님 혹시 마이크 키시고 직접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소리가 안 들려서 마이크로스 아니야 저 발표하시는 분부터 예. 제가 스피커를 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현장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제가 듣다가 생각이 나는데 수년 전에 그 칩투칩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그 트랜스미션 라인 놔두고서 양쪽에서 마이크로웨이브 패턴 추출해서 짧게 있는데 네.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뭐 스케일abili티가 어느 정도 강조되는지 그거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칩 안에서의 연결성을 미디하는 스킴이고, 그거는 일종의 좀 웨이브가이드로 연결한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웨이브가이드도 아니고, 일종의 굉장히 사이즈가 긴 레소네이터를 이용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칩 투 칩, 그러니까 한 개 큐빗, 2개 큐빗을 그렇게 연결시킨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큐빗들의 어레이를 만들고 걔네들 간의 인터랙션을 미디에이팅하는 스킴을 만들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러 개의 큐빗을 만약에 그렇게 긴 레소네이터에 커플을 시킨다면 당연히 큰일이 날 겁니다. 네. 다른
네, 그러면 질문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두 분 발표해 주셨는데 우선 좋은 발표해 주신 김은종 교수님, 박경덕 교수님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소개 안 하고 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갑균입니다. 제가 진행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 워크샵은 여기서 끝을 맺는 것으로 하고 12월 달에 또 22차 정기 워크샵에서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